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강남 규제하니까 강북 올라가고, 또 수도권 핵심 지역들 규제하니까 외곽 지역들 오산 의정부 집값 올라가고, 여기 규제하니까 인천 지방까지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갔는데 토지 지정이 되면서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옆 동네 분들이 내 집을 팔고 토지 지정된 곳으로 가야 될 이유가 지금 당장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올스톱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동조화 현상이 생겼고,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올라가던 상승장 같으면 연쇄작용으로 팔고 넘어오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그럼요, 잘 지냈죠. 요즘 네. 부동산 시장이 뭐 매번 또 새로운 이슈들이 또 터지고 있으니까 네. 저 나름대로는 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토호제가 이제 다시 묶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강남 상구나 용산구는 매물도 없어지고 오히려 경매 쪽으로 인기가 이제 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매 시장 자체가 좋아졌다라고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경매가 왜 틈새가 되냐면 토지를 피할 수 있잖아요. 네. 경매 물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약간 불편함 진실이 있는데, 강남 3구, 용산구 이제 고가 주택들을 사게 되면 지금 토지 거래가 구역 그렇죠. 걸리게 되죠. 토지 걸리면은 기존에 집 있는 사람들은 처분 조건부로, 이번에 기준이 정해졌어요. 토지. 어떤 기준이죠?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2020년, 2021년에 지정이 되고, 이번에 풀었다가 또 잠상대청 풀었다가 확대 지정이 됐는데 기준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구별로 기준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처분 조건부,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얼마 기간 내에 팔아야 되냐에 대해서 구별로 네.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같은 경우는 뭐 1년이었나? 기준이 뭐 1년 내에 팔면 되고, 다른 구들은 6개월이 있고, 용산은 4개월인가? 뭐 4개월 내에 팔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6개월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되고, 또 차이가 뭐냐면 임대를 주도 인정해주는 구가 있었고, 안 돼, 무조건 팔아야 돼라는 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팔게 되면 임대를 줘도 인정해준다. 네. 그러면 팔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 말 믿고 하면 안 된다.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이제 와서 임대도 줘도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이제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의 의미를 찾고 싶고, 또 반대로 해석하면 진작에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굉장히 좀 번거롭다. 내가 실제 입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4개월인가? 입주는 4개월이었나? 뭐 4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 안 되면은 소명 자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강남에 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금 출처를 적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렇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사는데 대출을 받든 뭐 어떻게 빌리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걸 또 소명해야 돼. 근데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그게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도 피할 수 있고 자금 출처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강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드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경쟁자들이 늘어나니까 낙찰 가율도 올라가는데, 뭐 잠실주공 1, 2, 3차도 그렇고요. 실제 거래 가격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래하고 실제 호가가 좀 다른데, 실제 거래 가격보다는 높게 이제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따져보게 되면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좀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이제 입찰 들어갈 때 가격을 적잖아요. 네. 팁을 드리면, 아파트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현장에 보고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으면 10% 정도만 저렴한 수준 정도에서 내가 입찰 가격을 적으면, 물론 떨어지면 어쩔 수는 없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많이 욕심이 내서, 예를 들어서 뭐 30억 아파트인데 나는 20억에 낙찰 받고 싶다.
본인 희망사항이지. 네. 남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30억짜리면 실제로 기반 재반 비용들 제하더라도 10%면 얼마요? 30억에 10%면 27억이잖아요. 네. 그 정도만 낙찰 받아도 사실은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괜찮기 때문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10% 정도만 낮게 입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피할 수 있는 게 이제 보류지. 우리가 보류지라고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합에서 약간 쟁여두는 일반 분양을 다 하지 않고 쟁여두는 물건을 이제 보류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보류지 물건을 이제 팔아서 조합원들 그 분담금 내는데 충당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보류지도 이제 토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류지도 인기가 올라가는데 인기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조합이 또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너무 올려가지고 좀 유찰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경매와 보류지는 토제 대상이 아니다 정도는 우리 또 시청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네.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그럼 서울 부동산 좀 거래량은 좀 어떤가요? 거래량은 3월까지 거래량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네. 우리 뭐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약간 체감적으로도 또 정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3월 거래량은 우리 작년 2024년 7월 거래량이 9,200건이 넘었는데 뭐 3월 거래량도 당연히 9,000건 넘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9,000건이 넘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일시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달려 있는데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가 상승장이라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뭐 9,000건에서 7,000건, 뭐 10,000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큰 폭으로 4월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3,000건대, 많아야 4,000건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5월 분위기도 안 봐도 뭐 짐작이 됩니다. 5월 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5월 또 우리 쉬는 날이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연휴도 많고. 연휴도 많고 여행 가야 되는데 언제 뭐 아파트 사고 여행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집값이 올라갈 분위기 같으면 여행을 미루고 사겠죠.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여름 밤의 꿈, 한 봄의 꿈처럼 3월, 2월, 3월 반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4월 거래량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미래의 거래량을 미리 당겨온 느낌? 네. 2월, 3월은 사실 여러 가지 현상이 맞물린 것 같아요. 막 불안 심리, 토제 갑자기 풀어주게 되니까 뜻하지 않은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서 시장이 끌어올랐고 한마디로 자동차로 따지면 정비가 끝나지도 않고 기름이 충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출발해버리는 네. 급하게 출발해버려 야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출발해버리게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목표지까지 장기 운행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급가속에 연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속 주행하고 그래야죠. 신호 잘 지키고 뭐 이게 뭐 잘해야 되는데 너무 뭐 갑자기 뭐 시속 200km로 막 달리다 보니까 멈춰버리게 됐는데 결국에는 한 3월까지 거래량은 상반기 거래량을 3월이 다 당겨버렸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조기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6월 3일 전까지는 그냥 3,000건대 정도. 2024년 9월 이후 거래량이 계속 3,000건대였거든요. 네. 3,000건대가 계속 유지되다가 올해 2025년 2월, 3월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다시 3,000건대 유지가 되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서울 이야기입니다. 네. 서울이 이 정도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말해도 뭐 지방은 그냥 계속 하향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들도 이제 서울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 2월, 3월 등달아서 요즘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동조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풍선 효과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변 지역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제 수요들이 이렇게 풍선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4월 상황 보게 되면 풍선 효과 안 생기거든요. 성동구, 마포, 강동, 동작 가보게 되면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한 지역
그러니까 상급지 지역을 규제하게 되면 풍선 효과 옆 동네 규제하면 또 옆 동네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방까지 갔잖아요. 강남 규제하니까 강북 올라가고 뭐 또 수도권 핵심 지역들 규제하니까 외곽 지역들 오산 의정부 집값 올라가고 여기 규제하니까 인천 지방까지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갔는데 지금은 강남 3구 용산구 토호제로 묶었잖아요. 당연히 풍선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인근 지역인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집값은 거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죠. 네. 왜 거래가 안 되냐? 왜 이렇게 조용하죠? 라고 하니까 사장님 말 2월, 3월에 우리도 바빴다.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인데 옛날처럼 주택 수를 늘리는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3주택자가 4주택이 되진 않아요. 뭐 돈도 없고 집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한 채를 더 사기에는 절대적인 금액이 잠실 아파트가 엘스 리센츠가 뭐 30억 막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아무리 강남에 뭐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뭐 현금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아파트를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트렌드는 무주택자들 또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이 이제 갈아타는 거죠. 팔고 갈아타는데 그럼 성동구 마포구에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네. 상급지가 마포 성동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초구 강남구로 바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갭이 너무 크니까 이제 송파구로 네. 갑니다. 그러면 팔고 송파구로 가야 되는데 송파구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 집도 빨리 팔아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인데 자 상급지가 묶였어요. 토지 지정이 되면서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옆 동네 분들이 내 집을 팔고 토지 지정된 곳으로 가야 될 이유가 지금 당장은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올스톱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동조화 현상이 생겼고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올라가던 상승장 같으면 연쇄 작용으로 팔고 넘어오고 팔고 넘어오는데 지금 그런 고리가 어떻게 보면 끊겨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다. 일부 지역들 의외로 과천은 과천이 요즘 강남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과천은 뭐 재건축 뭐 이주 수요들도 나오고 뭐 일부인데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자체가 입지도 워낙 좋고 준 강남권에다가 물량 자체가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경기도에서도 보면 분당, 판교, 과천 이렇게 서울 인접한 거의 준 강남권 지역들만 그나마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입주 물량이 많은 평택, 김포, 안성 이런 지역들은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뭐 요즘 양극화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경기도 내에서도 양극화고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고 서울 내에서도 뭐 한강 벨트 지역들 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강남 3구, 용산구, 동작, 강동, 마포, 성동은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그래도 뭐 높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는데 또 노도강으로 가게 되면 노도강은 요즘 또 약간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도강은 또 왜 그럴까? 가격도 저렴한데 라고 본다면 요즘 트렌드 자체가 또 이제 두 가지 트렌드가 또 있잖아요. 얼죽신, 신축 아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 그렇죠. 얼죽제라고 하던데 이름 또 잘 또 붙이죠.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얼죽신하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네. 재건축 아파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신축 아파트가 되는데 강남에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나올 곳이 없으니까 미리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노동강 같은 경우도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8단지인가? 8단지가 재건축을 했고 나머지 단지들도 재건축을 안전진단 받은 단지들도 있고 안 받은 단지들도 있는데 시동은 걸고 있는데 사실 속도를 좀 빨리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왜 지원이 필요하냐면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시공사들이 옛날처럼 저렴하게 안 해준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상계주공 5단지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그 GS건설에서 그 추가 분담금 5억 원 이야기했다가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아니 5억 원이 뭐 누구 집 뭐 개 이름도 아니고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뒤집어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냥 할 걸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건축비가 더 올라서 이제 추가 분담금 5억 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계동 쪽에 아파트 가격이 강남처럼 뭐 수십억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면적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5억에서 한 8억 사이다라고 본다면 추가 분담금을 5억 이상 내라고 하면 집값만큼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소득 수준 자체가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처럼 월 수익이 높거나 현금 흐름이 좋거나 자산이 많은 분들 같으면 괜찮겠는데 우리 보통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그냥 생활하기도 좀 벅찬 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의 삶인데 5억을 내라고 하면 5억을 그러니까 집값만큼을 내라고 하면 강남으로 예를 들면 강남의 구축 아파트가 30억이라고 해요. 추가 분담금을 30억 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같은 5억이라도 30억의 아파트에 5억 내는 거하고 6, 7억 아파트에 5억 내는 건 개념이 틀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건설사가 강남은 5억 받고 상계동은 2억만 받을게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 상계동이 일하니까 인건비 니들 반만 받아. 야, 철근 반값만 해. 아니면 철근 반만 쓸까? 그럼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외곽 지역들이나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역들은 좀 어렵습니다. 사업 진행하기. 결국에는 일기 신도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가장 관건은 이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설회사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조합원들은 적게 내려고 하는데 이 간극을 메우려면은 결국에는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뽑아야 되고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중에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뽑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을 높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지역이 어디일까? 물량을 많이 뽑으려면 이제 용적률을 높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올려줄 수도 없는 게 지나치게 많이 올려주게 되면 결국 세대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세대 수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반 시설, 학교도 더 지어야 되고 도로도 뭐 또 확충해야 되고 뭐 상가도 그렇고 또 수도, 전기,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게 우리가 왜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뭐 200%, 250% 맞추겠습니까? 그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주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쾌적하다라고 이제 답을 낸 거잖아요. 강남역 사거리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여기 강남역 사거리의 상업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는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어버리게 되면 숨막혀서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맞춰주는데 용적률, 사업성을 위해서 용적률을 250%짜리를 400%, 500% 올려버리게 되면 아마 성냥갑 아파트처럼 돼버릴걸요. 숨막혀서 못 삽니다. 근데 사업성은 또 안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물량을 많이 뽑을 수 없다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전용 8사 아파트를 20억 정도 일반 분양은 책정을 해도 사업성이 조합원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20억이 먹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분당밖에 없거든요. 네. 삼본, 중동, 일산에 20억 전용 8사 일반 분양 20억 하면 분양 받으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안 받겠죠. 안 받. 네. 봐, 우리 카프카님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분당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상계동도 같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자체, 뭐 서울 같으면 서울,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지사나 각 시장들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사실 좀 만만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풀지 않으면 결국에는 재건축 사업이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면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안 나오고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안 나오면 또 물량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고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율 올라가면서 또 집값 올라가고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2026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이게 제일 관심 있게 봐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후에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뭐 금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금리 인하 기조가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반대로 인상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조기 대선 이후에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인데 이걸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이제 민간 조사기관 부동산 알릴리사하고 이제 한판 붙었거든요. 네. 붙었다기보다는 서울시가 좀 뭐라 했지.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물량을 적게 뽑니? 서로 통계 방식이 좀 틀려요. 부동산 114 같은 경우, 부동산 R114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를 근거로 해서 이제 물량을 뽑습니다. 공급 물량을. 그러면 3년 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안심주택 같은 거, 또 후분양 단지들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아파트 주택을 다 끌어모아서 입주 물량을 만들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부동산 알리사한테 야, 니들이 맨날 2026년에 만세대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불안해하잖아. 좀 똑바로 안 할래? 모든 물량을 좀 다 잡아봐 라고 해서 부동산 124가 알았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통계를 볼 때는요, 부동산원 통계도 그렇고요, KB 통계도 그렇고 124 통계도 그렇고 서울시 국토부 이런 입주 물량이라든지 공급 물량, 미분양 통계를 볼 때는 추세 흐름, 추이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숫자 하나를 보고 아, 서울시는 몇만 호인데 여기는 몇만 호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봐야 돼요. 디지털 숫자로 보지 말고 아날로그 곡선 흐름 있잖아요. 그걸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 그래프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봐야 되는데, 2026년에 내년부터 이게 추세 흐름, 입주 물량의 추세 흐름이 줄어드는 건 서울시든 국토부든 민간 조사기관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10만 호에서 5만 호로 줄어드나 5만 호에서 3만 호로 줄어드나 3만 호에서 1만 호로 줄어드나 줄어드는 건 똑같거든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표본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2026년부터 제 생각에는 적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분양 물량 종쳤어요. 안 나왔어요. 원래 분양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1분기는 더 안 나왔고요. 2분기, 3분기에 좀 나오긴 해도 그 예년 수준보다는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 물량은 3년 후에 입주 물량이잖아요. 지금 분양하게 되면 2025년, 지금 분양하게 되면 2028년 하반기나 2029년에 입주하거든요. 지금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내년이면 분양 물량 늘어날까요? 늘어날 게 뭐가 있어, 서울에? 그렇죠. 없죠. 없어요. 내년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2029년이 아니라 30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밖에는 없는데,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2018년, 2019년 그때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규제를 풀었던 정비 사업 효과들이 10년, 15년 걸리니까 네. 그때 운 좋게 결과가 나왔는데, 집값은 입주 물량이 나왔음에도 서울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입주 물량이 나와도 서울 집값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입주 물량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쫓겨난다,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막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문제야. 집값이 올라가니까 야, 니들이 문제네라고 해서 규제한 부작용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줬다고 하는데 뭐 제대로 풀리지도 않은 것 같고요. 풀어줬다고 해도 효과는 10년 후에 나옵니다. 빨라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이 고비다. 2026년부터 2030년이 저는 보릿고개, 서울의 공급 물량 보릿고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답은 지금 현실적인 답은 3기 신도시. 가 2029년부터 아마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3기 신도시 물량 나오는 물량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029년 정도의 물량이 나오니까 적어도 2026년에서 2029년 사이는 3기 신도시 물량도 안 나오거든요. 고비 아닐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를 잘 넘겨야 되는데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집값을 자극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커버를 할지는 또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